휴가 나간 707 특전사 여군이 부대 앞 노파를 구했더니 국방부 장관 헬기가 떴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할머니가 장관의 어머니였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칼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늦가을의 초저녁 경기도 이천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끝으로 불리는 제707 특수임무단, 통칭 백호부대의 정문 위병소는 그 명성에 걸맞게 삼엄한 기운이 감돌았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경계 근무를 서던 박보검 상병의 눈에 부대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가로등 그림자 밑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들어왔다. 처음엔 그저 바람에 날린 비닐봉지려니 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다. 그것도 아주 작은 노인이었다. 정문 앞 민간인 쓰러짐. 즉시 상황 보고. 박 상병의 다급한 외침이 위병소 내부 무전기를 찢었다. 곧이어 오늘 밤 당직 사관인 차은우 대위가 굳은 표정으로 위병소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전투복만큼이나 빈틈없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상태는 의식불명은 아니나 거동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견상 백발의 노파입니다. 차 대위의 미간이 좁혀졌다. 가장 민감한 군사시설 앞에서 벌어진 민간인 사고는 그 자체로 골치 아픈 일이었다. 그는 절차대로 일일이 구급대와 경찰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이 정체불명의 노파가 왜 하필 이곳에 쓰러져 있는가 보다 이 상황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규정대로 처리하는지가 더 중요했다. 그때였다. 모든 휴가 절차를 마치고 막 위병소를 통과하려던 한 여군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의 이름은 하설린. 계급은 중사. 그녀가 소속된 707 특임단은 그녀가 단순한 군인이 아님을 증명했다. 칠흑 같은 전투복 대신 말끔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뼛속까지 밴 특수부대원의 날카로운 기세는 감춰지지 않았다. 그녀는 꿀맛 같은 일주일의 휴가를 받아 막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타려던 참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하설린 중사가 다가서자 차은우 대위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하 중사 휴가 아니었나? 어서 출발해. 여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알아서 처리한다는 말의 의미를 하설린은 잘 알았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구급대에 인계하고 상부에 보고서를 올리면 끝날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바닥에 웅크린 작은 생명에게로 향해 있었다. 눈처럼 새하얀 백발, 한겨울 고목 껍질처럼 마르고 주름진 피부, 입고 있는 얇은 겉옷은 이천의 칼바람을 막아주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노파는 파르르 떨며 희미하게 신음하고 있었다. 하설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노파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이 재빠르게 노파의 목덜미와 손목의 맥을 짚었다. 차가웠다. 극심한 저체온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 말 들리세요? 노파가 실눈을 떴다. 초점을 잃은 눈동자가 하설린의 얼굴을 희미하게 훑었다. 노파의 마른 입술이 겨우 열렸다. 우리 아들. 밥 줘야 하는데. 완연한 치매 증상이었다. 하설린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 상태로 구급차를 기다리거나 경찰서로 가는 것은 위험했다. 당장 따뜻한 곳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해야 했다. 차은우 대위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다시 끼어들었다. 하중사, 지금 뭐 하는 건가? 곧 구급차가 올 거야. 민간인에게 함부로 손대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어. 휴가 복귀 못하고 싶나? 그 말에 하설린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훈련받은 특전사답게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차 대위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당직 사관님, 이분 제가 모시겠습니다. 뭐라고?
차 대위의 눈이 커졌다. 위병소의 박보검 상병도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제정신인가 하중사? 자네 오늘부터 휴가야. 저분과는 아무 관계도 없지 않나. 왜 자네가 책임을 지려 하는 거지? 제가 군인이기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휴가입니다. 제 휴가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이분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설리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곧장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이천 시내의 콜택시를 불렀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노파의 몸을 감쌌다. 그녀 자신도 얇은 긴팔 셔츠 차림이 되었지만 추위를 느끼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자,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따뜻한 곳으로 모실게요. 그녀는 특수부대에서 배운 인명 구조 기술을 사용해 노파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안아 일으켰다. 노파의 깡마른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다. 차은우 대위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하중사,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나? 자네 휴가 전부를 저 노인네 수발드는데 쓸 수도 있어. 하설리는 노파를 부축해 위병소 밖으로 걸어나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후회할 일이었으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곧이어 노란색 택시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부대 정문 앞에 섰다. 하설리는 노파를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태우고 자신도 함께 올라탔다. 시내에 있는 가장 가까운 죽집이나 설렁탕집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택시가 출발하고 차가운 위병소 앞에는 차은우 대위와 박보검 상병만이 남았다. 박 상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설린 중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차 대위는 침을 뱉듯 말했다. 대단하긴. 저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쓸데없는 오지랖이야. 결국 자기만 손해지. 휴가 기간 내내 치매 놓인 병수발이나 들다가 복귀할 게 뻔하군. 즉, 그는 노파가 쓰러져 있던 자리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다는 듯 차가운 위병소 안으로 몸을 돌렸다. 한편 이천 시내의 한 허름하지만 따뜻한 설렁탕 가게에 도착한 하설리는 노파를 구석 자리에 앉혔다. 뜨거운 김이 솟아나는 뚝배기가 노파 앞에 놓였다. 하지만 노파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보였다. 하설리는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식힌 뒤 밥을 말아 노파의 입에 떠 넣어주기 시작했다.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 체하실라. 따뜻한 국물이 몇 숟가락 들어가자 노파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동태 같던 눈에 조금씩 초점이 잡혔다. 노파는 자기를 먹여주는 하설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가씨, 고마워. 아가씨도 군인이야? 하설린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할머니. 저도 군인이에요. 그렇구나. 우리 아들도 아주 높은 군인인데, 장관인데. 하설리는 그저 치매 노인의 넋두리려니 생각했다. 장관의 어머니가 이런 차림으로 부대 앞을 헤맬 리가 없었다. 그러시구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가족분들 연락처나 주소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노파는 다시 고개를 저으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름은 최옥순인데. 집이 어디더라? 우리 아들. 송중기 닮았는데. 아니지, 현빈인가. 아들 봐야 하는데. 이름 석자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이 상태의 노인을 경찰서에 덜컥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설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행 버스는 이미 떠난 지 오래였다. 그녀의 일주일짜리 휴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할머니, 일단 오늘은 저랑 같이 주무세요. 날 밝으면 같이 가족 찾아봐요. 그녀는 노파를 부축해 근처의 작은 여관으로 향했다. 휴가의 첫날 밤이
연고도 없는 노파의 간병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특전사 중사 하설린은 그렇게 자신의 가장 특별한 휴가를 시작했다. 하설린 중사가 노파 최옥순 할머니와 함께 이천 시내의 작은 여관에서 맞이한 휴가의 첫 아침은 고요하지만은 않았다. 밤사이 할머니는 여러 번 잠에서 깨어 낯선 천장을 보며 겁에 질려 소리쳤다. 여기가 어디요? 우리 아들 못 봤소? 우리 중기, 아니 우리 비니. 밥 줘야 하는데. 그때마다 하설리는 잠을 설친 와중에도 즉각 일어나 할머니의 등을 쓸어내렸다. 그녀는 특전사 요원들이 야간 침투 훈련에서 익히는 얕지만 극도로 예민한 잠에 익숙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아무 일 없어요. 여기는 안전해요. 하설리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에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몇 번의 뒤척임 끝에 새벽녘이 되어서야 할머니는 지친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설리는 잠든 할머니의 앙상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꼬박 이틀을 굶고 혹한에 방치된 듯한 모습이었다. 군복을 입고 생사를 넘나드는 훈련을 할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종류의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날이 밝자 하설리는 가장 먼저 할머니를 씻길 준비를 했다. 여관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뜨거운 물을 넉넉히 받아 할머니의 손발과 얼굴을 정성껏 닦아주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할머니가 입고 있던 속옷이 엉망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치매 노인을 돌보는 일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다. 할머니, 옷이 얇아서 감기 드시겠어요? 저랑 같이 잠깐 나가서 따뜻한 옷 좀 사입으시죠. 하설리는 자신의 휴가비가 들어있는 지갑을 챙겨들고 할머니를 부축해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일부러 화려한 백화점 대신 할머니에게 심리적 거부감이 덜할 이천의 중앙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의 좌판에서 그녀는 두툼한 기모 내복 한 벌과 노인들이 입기 편한 부드러운 손바지 그리고 따뜻한 외투를 골랐다. 옷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어머, 아가씨가 할머니 모시고 옷 사러 왔네. 효녀네, 효녀야. 하설리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계산을 마쳤다. 새로 산 옷으로 갈아입은 할머니는 한결 편안해 보였다. 다음 행선지는 이천 경찰서의 민원실이었다. 실종자 신고를 하고 가족을 찾기 위해서였다. 접수대의 김종국 경장은 하설린의 군인 신분증과 할머니의 상황 설명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 중사님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김 경장이 조의 단말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최옥순. 이 연세의 이 성함은 전국에 수백, 수천 명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주소지 하다못해 아들분 성함이라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아드님이 아주 높은 군인이라고만 하십니다. 장관이라고도 하셨고요. 그 말에 김 경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어르신들 치매 증상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라고도 하시고 아들이 재벌 총수라고도 하시죠. 그걸 고지곳대로 믿고 조회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김 경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일단 실종 신고는 접수해 두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가족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규정상 시에서 운영하는 실종노인 임시보호소나 요양병원으로 인계하셔야 합니다. 하설린의 시선이 임시보호소라는 단어에 머물렀다. 그 단어가 주는 차갑고 기계적인 어감이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녀가 잠시 망설이는 사이 최옥순 할머니는 상황을 어렴풋이 눈치챘는지 하설린의 군복무늬 배낭가방 끈을 아이처럼 꼭 붙잡았다. 그 작은 손의 악력에 하설린은 결심을 굳혔다. 경찰관님. 제가 딱 이틀만 더 할머니를 모시고 있어 보겠습니다. 제 휴가 기간입니다.
혹시라도 그 사이에 기적처럼 기억이 돌아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틀 뒤에도 가족을 못 찾으면 그때는 보호소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김 경장은 잠시 놀란 눈으로 하설린을 바라보았다. 요즘 세상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노인을 위해 자신의 황금 같은 휴가를, 그것도 이틀이나 더 쓰겠다는 젊은 여군이 신기하다는 표정이었다. 하 중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대신 이틀 동안 전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비슷한 인상착의가 뜨면 저에게 바로 연락 주십시오. 하설리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할머니를 부축해 경찰서를 나섰다. 그녀의 휴가 첫날 사실상 이틀째는 그렇게 가족 찾기 작전으로 변했다. 그녀는 할머니를 모시고 다시 707 부대 근처로 향했다. 혹시라도 부대 근처 마을 주민 중에 할머니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였다. 그녀는 할머니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부대 앞 상점들을 돌며 일일이 물어보았다. 사장님, 혹시 이 할머니 뵌 적 있으세요?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글쎄, 처음 뵙는 분인데. 요즘 하도 험한 세상이라.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금방 지쳤고 횡설수설하는 횟수도 잦아졌다. 하설리는 할머니를 식당에 모시고 가 죽을 시켜 먹이고 다시 여관으로 돌아와 쉬게 했다. 해가 지자 하설리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서울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부대에 급한 일이 생겨 휴가가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해둔 터였다. 그녀의 휴가 첫날이 그렇게 저물어 가고 있었다. 휴가 이틀째 하설린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루였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를 보호소에 인계하고 부대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다. 초조함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특전사 요원의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할머니, 어제 주무시기 전에 용산이라고 하셨죠? 용산에 뭐 하시는 곳 있으세요? 밤사이 할머니가 잠결에 중얼거린 단어였다. 용산. 용산. 우리 아들. 거기 있는데. 높은 집. 높은 집이라는 말에 하설린의 눈이 번뜩였다. 치매 환자의 말이라도 때로는 진실의 파편이 섞여 있기 마련이다. 장관이라는 단어와 용산이라는 단어가 합쳐지자 하나의 장소가 떠올랐다. 설마 정말 국방부? 믿져야 본전이었다. 그녀는 즉시 할머니를 모시고 이천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서울 남부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타고 다시 지하철을 갈아타고 용산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낯선 환경에 노출된 최옥순 할머니는 버스 안에서 불안 증세를 보였고 하설리는 주변 승객들에게 연신 사과하며 할머니를 다독여야 했다. 몇 시간이 걸려 도착한 용산의 국방부 청사 앞. 거대한 건물과 삼엄한 경계는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하설린이 할머니를 부축해 정문 위병소로 다가가려 하자 최옥순 할머니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야. 여긴 아니야. 무서워. 우리 아들 없어. 할머니는 건물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하설리는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되었거나 용산이 다른 장소일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 결국 그녀는 다시 할머니를 데리고 이천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시간은 오후 4시를 넘기고 있었다. 이틀간의 휴가를 모두 쏟아부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패배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일단 부대의 상황을 보고하고 내일 보호소 인계 절차를 밟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하필 전화를 받은 것은 그녀의 직속 상관이자 부대 내에서 FM으로 유명한 공지철 원사였다. 충성. 중사 하설린입니다. 보고 드릴 사항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공 원사의 귀찮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 중사? 휴가 중인 사람이 무슨 일이야? 설마 휴가 복귀 못한다는 소리는 아니겠지? 그게 아니라 이틀 전 위병소 앞에서 발견한 최옥순 할머니를 현재까지 제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찾으려 했으나. 뭐라고? 공 원사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차은우 대위한테 대강 얘기는 들었다. 쓸데없는 객기 부린다고. 그걸 아직도 데리고 있어? 하 중사, 자네가 민간 구호단체 직원이야? 자넨 군인이야. 특전사라고. 왜 사서 고생을 만들고 부대 명예에 흠집을 내려고 해.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가 됐어. 당장 경찰서든 보호소든 인계하고 휴가 똑바로 즐기다 복귀해. 만약 그 노인 때문에 휴가 복귀 시간 1분이라도 늦으면 하 중사 자네는 군법회의 감인 줄 알아. 알겠나? 원사님. 끊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하설리는 차가워진 수화기를 든 채 잠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조직이 자신의 가장 인간적인 행동을 쓸데없는 객기와 부대의 흠집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하게 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할머니와 함께 다시 여관방으로 돌아왔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내일이면 이 할머니를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틈에 두고 와야 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하설린이 자책하며 할머니의 낡은 외투를 벗기던 순간이었다. 이틀 동안 할머니가 혹한 속에서 유일하게 걸치고 있던 이제는 버려야 할 낡은 소매투였다. 그런데 옷을 뒤집는 순간 안감에 터진 실밥 사이로 딱딱한 무언가가 손에 잡혔다. 이건. 그녀가 조심스럽게 실밥을 뜯어내자 그 안에서 땀과 세월에 절어 누렇게 변색된 작은 비닐 코팅 조각이 나왔다. 그것은 신분증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된 국방부 청사의 비상연락용 방문증이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최옥순 할머니 사진과 함께 흐릿하지만 분명하게 적힌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비상시 연락처라는 제목으로 적힌 하나의 번호. 그것은 일반적인 휴대폰 번호가 아닌 군 내부에서 사용하는 특수 번호처럼 보였다. 하설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그 번호를 꾹꾹 눌렀다. 희미한 연결음이 몇 번 가더니 수화기 너머에서 극도로 절제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국방부 장관 비서실입니다. 국방부 장관 비서실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감정이 없었지만 그 어떤 굉음보다 하설린의 고막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707 특임단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가상의 적진 침투 훈련보다 더 심장이 빨리 뛰었다. 충성. 저는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하설린 중사입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혔다. 특전사, 그것도 707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 느껴졌다. 하중사. 용건을 말하시오. 제가 이틀 전 부대 앞에서 길을 잃으신 한 할머니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함은 최옥순이십니다. 할머니께서 아드님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셨고 방금 소지품에서 이 비상연락망을 발견하여. 잠깐. 목소리가 하설린의 말을 잘랐다. 정적이 흘렀다. 1초, 2초. 10초가 넘는 침묵 동안 수화기 저편에서는 무언가 격렬하게 타자를 치는 소리와 다른 이에게 낮게 지시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하설린은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하설린 중사. 현재 위치는 어디인가? 정확한 주소를 말하라.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행복여관입니다. 중앙시장 근처입니다. 좋다. 지금부터 내 말을 정확히 복창한다. 하 중사와 최옥순 여사님은 그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는다. 창문과 문을 모두 잠그고 내가 다시 연락할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현 시간부로 하 중사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에 직접 지휘 통제하에 들어간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15분 내로 우리 측 인원이 도착할 것이다. 그들은 백호라는 암호명으로 응답할 것이다. 그 외에는 절대 대응하지 마라. 이상. 전화가 끊겼다. 15분. 이천 시내에서 15분. 서울 용산에서 이천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 하설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거대한 조직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음을 직감했다. 장관의 어머니가 실종된 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닌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즉시 여관방 문을 걸어 잠그고 낡은 커튼을 쳐서 창문을 가렸다. 최옥순 할머니는 아까 먹은 약 기운에 곤히 잠들어 있었다. 하설리는 전투 자세를 취하듯 방의 구석, 문과 창문이 모두 보이는 곳에 조용히 섰다. 그녀의 휴가는 이제 작전이 되어버렸다. 정확히 12분이 지났을 때였다. 여관 복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 대신 아주 잘 통제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육중한 군화 소리가 아니었다. 잘 훈련된 요원들의 가벼우면서도 신속한 기동음이었다. 똑똑똑. 정확히 3번의 노크 소리가 울렸다. 누구십니까? 하설린이 낮게 물었다. 백호.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 중사님. 하설린은 잠금쇠를 풀었다. 문이 열리자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낡고 좁은 여관 복도를 가득 메운 것은 경찰이나 군 헌병이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눈에 봐도 국방부 직할의 최고 엘리트 요원들임을 알 수 있는 사내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하설린이 속한 707의 그 어떤 교관보다도 차갑고 예리했다. 가장 앞쪽에 선 중년의 남자가 그녀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넓고 다부졌지만 얼굴에는 극도의 피로와 안도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하설린 중사님이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장관님 비서실 소속 장동건 수석 보좌관입니다. 그의 시선은 곧장 하설린의 등 뒤 침대에 잠든 최옥순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얼음장 같던 남자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머님. 장 보좌관은 뒤따른 의료팀에게 조용히 손짓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신속하게 방으로 들어와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다. 혈압, 맥박, 체온.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저체온증의 흔적이 있으나 현재는 안정적이십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난 이틀간 누군가 지극정성으로 돌본 것이 분명합니다. 의료진의 보고에 장 보좌관은 하설린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경계가 아닌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하중사, 당신이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듯 무전기에 대고 짧게 명령했다. 어머님 확보. 즉시 서울로 이동한다. 하설린 중사도 동승한다. 예우는 최고 수준으로. 여관 밖으로 나오자 하설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천의 좁은 골목은 이미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검은색 대형 세단 여러 대가 조용히 시동을 건 채 대기하고 있었고 골목 양 끝은 눈에 띄지 않는 사복 요원들에 의해 민간인의 접근이 차단된 상태였다. 최옥순 할머니는 가장 안락해 보이는 의료 지원 차량에 탑승했다. 하설리는 장동건 보좌관과 함께 기암으로 보이는 세단 뒷좌석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는 소리는 묵직했다. 부대로 가시는 겁니까? 하설린이 물었다. 아닙니다. 장관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저희는 최악을 가정하고 있었습니다. 하 중사님 덕분에 최악을 피했습니다. 차량 행렬은 밤의 장막을 뚫고 이천 시내를 유령처럼 빠져나갔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용산의 국방부 청사가 아니었다. 하설리는 그 행렬이 고속도로의 군용 및 긴급 차량 전용 차선을 막힘없이 질주하는 것을 보며 자신이 지난 이틀간 겪은 일이 얼마나 거대한 사건의 중심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차량은 한밤중에 서울을 가로질러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용산의 한적한 입구로 진입했다.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차량 행렬은 국방부 본청 건물이 아닌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깊숙한 곳에 자리한 고풍스러운 저택 앞에 멈춰 섰다. 국방부 장관 공관. 하설리는 뉴스에서나 스쳐 지나갔던 그 장소에 자신이 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저택 현관은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고 대한민국군 서열 1위인 국방부 장관 이병헌이 초조한 표정으로 직접 문 밖까지 나와 서 있었다. 그는 TV 화면에서 보던 위험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짙은 피로가 역력한 얼굴에는 며칠 밤을 샌 사람 특유의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의료 차량의 문이 열리고 최옥순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내리자 이병헌 장관은 모든 체면을 내던지고 달려갔다. 어머니, 접니다. 아들입니다. 잠에서 깬 최옥순 할머니는 낯선 환경에 어리둥절해하다가 자신을 붙잡고 우는 중년의 남자를 알아보았다. 치매로 흐릿했던 할머니의 눈에 순간 총기가 돌아왔다.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강아지, 왜 여태 밥도 안 먹고 내가 밥 차려주러 가야 하는데 길을 잃어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대한민국 육해 공군을 호령하는 국방부 장관은 그 순간 그저 길 잃은 어머니를 찾은 아들일 뿐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붙잡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수행원들과 의료진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그 감동적인 재회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장관은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고 일어섰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장동건 보좌관의 옆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하설린 중사에게 향했다. 그는 하설린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하설린은 숨을 멈추고 경례를 올렸다. 충성. 중사 하설린. 이병헌 장관은 경례를 받는 대신 하설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는 하설린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구해준 젊은 여군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하중사. 고맙소. 정말 고맙소. 장관의 수행원들은 물론 장동건 보좌관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현역 장관이 일개 중사에게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설린이 당황하여 외쳤다. 아니. 장관은 허리를 펴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연한 일이 아니었소. 하 중사는 나의 어머니를 구한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국방부의 체면을 지켜주었소. 만약 어머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그 파장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요. 그는 하설린을 저택 안의 응접실로 이끌었다. 따뜻한 차가 나왔지만 하설린은 긴장으로 잔을 들지도 못했다. 장관은 자리에 앉아 장동건 보좌관으로부터 하설린이 지난 이틀간 행한 모든 일들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위병소 앞에서의 최초 발견, 자신의 외투를 벗어준 일, 사비를 털어 숙식을 해결하고 새 옷을 사입힌 일, 이천 경찰서에서의 실종 신고, 심지어 용산 국방부까지 할머니를 모시고 왔다가 할머니가 거부하자 다시 이천으로 돌아갔던 일까지. 보고를 듣는 내내 이병헌 장관의 표정은 감동과 분노,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복잡하게 변해갔다. 하 중사가 이천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 우리 쪽 실종자 협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이군. 장관이 낮게 은졸였다. 김종국 경장이 있던 그 민원실의 시스템이 장관의 비밀 유지 지침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네 부대 장관이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 휴가를 나가는 군인을 부대 간부가 막지 않았나? 아니, 오히려 귀찮아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하설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차은우 대위나 공지철 원사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아닙니다, 장관님. 저는 제 휴가를 제 뜻대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부대와는 관련 없는 저의 개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조직을 감쌌다. 그것이 군인의 본분이라 생각했다. 이병헌 장관은 그런 하설린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장성과 정치인들을 상대해 온 사람이었다. 그녀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렇군. 하 중사의 뜻이 그렇다면 존중하겠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 중사. 자네는 꼬박 이틀 하고도 반나절을 어머님을 위해 썼소. 남은 휴가가 고작 하루 반나절이군. 괜찮습니다. 복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둘 수 없소.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다. 장 보좌관. 하 중사를 공관 내 가장 좋은 객실로 모시게. 내일 아침까지 누구도 방해하지 말고 푹 쉴 수 있도록. 그리고 하 중사의 원소속 부대 707 특임단장에게는 내가 직접 연락하겠네. 하 중사의 휴가를 공식적으로 일주일 연장하도록. 장관님, 그럴 수 없습니다. 부대 훈련 일정에. 이건 명령이요, 하 중사. 이병헌 장관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자네는 임무를 수행했소. 지상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 중 하나인 인간의 도리라는 임무를 완수했단 말이오. 그러니 이제는 쉬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나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해주었으면 하오. 어머니와 함께. 하설리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휴가의 마지막 남은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의 하룻밤은 꿈결 같았다. 구름 위에 누운 듯 편안한 침대에서 몇 시간이었지만 깊은 잠을 잔 하설리는 다음 날 아침 장관 가족의 개인 식당에서 이병헌 장관과 말끔한 모습으로 돌아온 최옥순 할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기억이 오락가락했지만 아들 곁에서 되찾은 안정감 덕분인지 하설린을 알아보고는 연신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아가씨가 나 살렸어. 우리 아들 밥 주러 가야 하는데. 아가씨가 밥 줬어. 이병헌 장관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하설린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장관은 하설린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하중사. 남은 휴가는 편히 쉬시오. 원한다면 서울 시내 호텔이라도 잡아주겠소. 아닙니다, 장관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그저 이천의 제 숙소로 돌아가 조용히 복귀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 뜻을 존중하오. 장관은 장동건 보좌관에게 눈짓했다. 장 보좌관은 하설린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뭡니까? 장관님의 개인적인 성의입니다. 하 중사님이 지난 이틀간 사용한 경비와 감사의 뜻을 담았습니다.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봉투 안에는 하설린이 쓴 경비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두둑한 현금 수표가 들어있었다. 하설린은 단호하게 봉투를 밀어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럴 줄 알았소. 이병헌 장관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건 하 중사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 중사가 최옥순 여사님의 이름으로 좋은 곳에 기부하는 것으로. 그제야 하설리는 마지못해 봉투를 받았다. 복귀는 어떻게 하겠소? 헬기라도. 아닙니다. 하설린이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조용히 버스를 타고 돌아가겠습니다. 부대에는 장관님께서 휴가를 연장해 주셨다고만 전하겠습니다. 알겠소. 하 중사의 뜻대로 합시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약속해 주시오. 무슨 일이 생기든 부당한 일을 당하거든 여기 장 보좌관에게 직접 연락하시오. 이것도 명령이오. 하설리는 장 보좌관의 직통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받아들고 공관을 나섰다. 검은색 세단이 그녀를 서울 남부터미널까지 조용히 데려다 주었다. 이천으로 돌아온 하설리는 연장된 일주일의 휴가를 정말 휴가처럼 보냈다. 아무 일도 없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그녀의 주변은 완벽하게 평온했다. 그녀는 그저 밀린 잠을 자고 영화를 보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다. 장관 공관에서의 일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휴가를 비웃었던 차은우 대위나 그녀를 윽박질렀던 공지철 원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부대에서는 그녀의 휴가가 국방부 직권으로 연장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온갖 추측만 무성할 뿐이었다. 하 중사,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국방부라니? 너 장관이랑 뭐 있어? 동기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하설리는 그저 별일 아니었어.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어. 라고 둘러댈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길었던 휴가가 모두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날 아침이 밝았다. 하설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깔끔하게 전투복을 다려입고 군화를 완벽하게 닦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지난 이틀간의 경험은 그녀를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707 특임단의 위병소를 다시 통과할 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공지철 원사와 눈이 마주쳤다. 공 원사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멈춰 세웠다. 하중사. 아주 꿀 같은 휴가였나 보지. 얼굴이 폈어. 국방부는 무슨 백으로 다녀온 거야? 복귀 신고합니다, 원사님. 하설리는 감정 없이 격려했다. 신고. 좋아. 복귀했으니 바로 연병장 20바퀴부터 시작하지. 휴가 동안 퍼진 정신머리부터 고쳐놔야겠어. 그리고 자네가 휴가 중에 싸질러 놓은 그 노파 관련 경위서 차은우 대위가 결제 올렸으니까 그것도 처리할 준비하고. 아주 골치 아프게 됐어, 자네 때문에. 공지철 원사는 혀를 차며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때였다. 저 멀리 이천 상공에서 민간 여객기나 훈련기 소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육중하고 강력한 헬리콥터 로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져 707 부대 전체를 뒤흔들 듯 울려 퍼졌다. 모든 부대원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다. 부대 상공을 선회하는 것은 일반 수송 헬기 시누크나 블랙호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최고 위급 요인들만이 탑승하는 대한민국 공군의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지휘 헬기였다. 그 헬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며 707 특임단의 주 연병장 중앙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다. 공지철 원사와 사무실에 있던 차은우 대위가 기겁을 하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뭐야? 저 헬기는 왜 우리 부대에? 오늘 무슨 훈련 있어? VIP 방문 일정 있었나? 헬기는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연병장에 착륙했다. 그리고 헬기의 측면 문이 열리자 그곳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장동건 보좌관이 먼저 내렸고 이어서 완벽한 군 정복을 차려입은 이병헌 국방부 장관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공지철 원사와 차은우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이병헌 장관은 헬기 앞에서 내리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헬기 안에서 이병헌 장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내리는 한 사람. 최옥순 할머니였다. 이천의 하늘을 찢을 듯한 굉음이었다. 제707 특수임무단의 심장부인 주 연병장 상공에 나타난 헬기는
부대원들이 평소 훈련용으로 보던 기종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검은색으로 도장된 동체는 위압적이었고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하강풍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힘이 되어 연병장의 흙먼지를 폭풍처럼 휘감아 올렸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단 몇 사람만을 위해 움직이는 하늘의 집무실이라 불리는 지휘 헬기였다. 뭐야? 저거 비상 상황인가? 아니야, 저건 장관님 기체야. 왜 우리 부대에 예고도 없이? 막 하설린 중사에게 연병장 구보를 명령하려던 공지철 원사는 입을 떼지도 못한 채 굳어버렸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차은우 대위는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의 뇌리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그 예감의 실체가 감히 무엇인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헬기가 지면에 닿기 직전 부대 지휘 통제실에서 뛰쳐나온 707 특임단장 김남길 준장이 황망한 표정으로 연병장을 가로질러 달려왔다. 그의 전투복은 완벽했지만 그의 표정은 완벽하게 무너져 있었다. 국방부 장관의 비공식 방문. 이는 사실상 지휘관에 대한 가장 무서운 질책이자 무언의 경고와도 같았다. 전 부대원, 현 위치에서 장관님께 대한 경례 준비. 김남길 준장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육중한 헬기의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내린 것은 검은 정복 차림의 장동건 수석 보좌관이었다. 그는 내리자마자 헬기 내부를 향해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완벽한 육군 정복을 차려입은 이병헌 국방부 장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어깨에 빛나는 4개의 별은 그가 이 땅의 모든 군인 위에 서 있음을 상징했다. 공지철 원사와 차은우 대위는 반사적으로 경례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그들의 등줄기를 타고 내리는 것은 식은땀이었다. 왜? 도대체 왜 장관이? 혹시 하설린 휴가 연장건 때문에? 공지철 원사의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다. 그는 하설린이 국방부에서 휴가를 연장받았다는 사실을 무슨 빽을 썼다고 치부했다. 고작 중사 하나가 장관을 움직일 리 없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지금 그 장관이 직접 이곳에 강림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두 사람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다. 이병헌 장관은 헬기에서 내린 뒤 자신을 맞이하러 달려온 김남길 준장에게 짧게 목례만 했을 뿐 곧바로 다시 헬기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방금 전 장동건 보좌관이 했던 것과 똑같이 누군가를 부축하기 위해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고 헬기에서 내린 사람. 곱게 빗어 넘긴 백발 하설린이 사주었던 따뜻한 외투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지만 어딘지 익숙한 단아한 한복 차림의 노파. 최옥순 할머니였다. 공지철 원사는 숨을 들이켰다. 차은우 대위는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저 노파가 왜 장관 헬기에서?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내가 위병소에서 봤던 그 치매 노인. 그 노인이. 이병헌 장관은 그런 간부들의 경악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자신의 어머니를 챙기는 아들의 역할에만 충실했다. 그는 최옥순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여기가 그 아가씨가 일하는 곳입니다. 바람이 차니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관은 자신에게 경례를 올리고 있는 김남길 준장과 그 뒤에 도열한 간부들을 지나쳤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병장 한쪽에 홀로 서 있는 방금 복귀 신고를 마친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하설린 중사였다. 하설린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장관과 할머니를 보며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부동자세를 취하고 가장 완벽한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중사 하설린, 명받았습니다. 이병헌 장관은 그녀의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일개 중사인 그녀의 경례를 정중하게 받아주었다. 충성. 하중사. 쉬어. 장관이 경례를 마치자마자 최옥순 할머니가 그의 팔을 놓고 하설린에게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그리고는 연병장에 모인 모든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설린의 손을 꼭 잡았다. 아가씨, 우리 아가씨, 보고 싶었어. 하설린은 무릎을 살짝 굽혀 할머니와 눈을 맞추며 웃었다. 할머니, 건강해 보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것은 이질적이고도 감동적인 광경이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심장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그의 노모 그리고 한 명의 여군 중사가 마치 오랜 가족처럼 재회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지켜보는 공지철 원사와 차은우 대위의 심장은 발밑으로 꺼져 들어가는 듯 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하설린이 구한 노파. 그녀가 자신의 휴가를 반납하며 돌봤던 그 치매 노인. 아들이 장관이라던 그 넋두리. 그것은 넋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공지철 원사의 귓가에 자신이 방금 하설린에게 내뱉었던 말이 메아리 쳤다. 휴가 동안 퍼진 정신머리부터 고쳐놔야겠어. 자네가 휴가 중에 싸질러 놓은 그 노파 관련 경위서. 싸질러 놓은 그 노파. 공 원사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이 국방부 장관의 어머니를 감히 싸질러 놓은 노파라고 지칭했음을 깨달았다. 차은우 대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위병소에서 하설린의 행동을 쓸데없는 오지랖이라며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그가 그토록 규정과 절차를 따지며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 했던 민간인이 바로 장관의 어머니였다. 이병헌 장관은 하설린과의 짧은 인사를 마친 뒤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서는 아들로서의 온기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의 서늘하고 냉철한 시선이 연병장을 훑었다. 그의 시선은 707특임단장 김남길 준장을 지나 그 뒤에 유령처럼 서 있는 두 사람 차은구 대위와 공지철 원사에게 정확히 꽂혔다. 단장. 예, 장관님. 김남길 준장이 각 잡힌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 부대원 5분 내로 연병장 집합. 하설린 중사에 대한 국방부 장관 표창 및 훈장 수여식을 즉각 거행한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진 말은 차은우와 공지철의 숨통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저기 저 두 사람. 위병소 근무를 담당했던 차은우 대위와 하설린 중사의 직속 상관이라는 공지철 원사. 두 사람의 어깨가 화들짝 떨렸다. 수여식이 끝난 뒤 단장실에서 나에게 직접 상황 보고를 하도록. 내가 아주 궁금한 것이 많아서 말이야. 장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상황 보고라는 말에 담긴 무게는 사실상의 문책위원회 소집 통보였다. 특히 경위서에 대한 보고를 아주 자세하게 듣고 싶군. 공지철 원사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가 하설린에게 쓰라고 했던 그 경위서라는 단어를 장관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단 5분. 장관의 명령이 떨어진 지 정확히 5분 만에 제707 특수임무단의 모든 가용 인원이 연병장에 도열했다. 비상소집 훈련보다 더 빠르고 긴박하게 이루어진 집합이었다. 검은색 베레모를 쓴 특전사 대원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자신들의 연병장에 착륙한 지휘 헬기와 그 앞에 선 국방부 장관을 경외와 긴장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병헌 장관은 단상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도열한 부대원들 앞으로 나섰다. 그의 곁에는 장동건 보좌관이 붉은색 벨벳 상자를 들고 서 있었고 반대편에는 하설린 중사가 그리고 그 옆에는 최옥순 할머니가 부축을 받으며 서 있었다. 장관의 시선은 부대원들을 천천히 훑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대원들은 숨을 죽였다.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의 전우를 치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장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연병장 끝까지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군인이란 무엇인가? 국가를 지키는 존재다.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인가?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이다. 우리는 바로 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어머니 최옥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열흘 전 나의 어머니가 길을 잃었다. 치매를 앓고 계신 나의 어머니는 이틀간 혹한의 거리를 헤매다 바로 여러분의 부대 2707 부대 위병소 앞에서 쓰러졌다. 부대원들 사이에서 경악의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장관의 어머니가 자신들의 부대 앞에서 쓰러졌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때 그곳에는 두 종류의 군인이 있었다. 장관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차은우 대위와 공지철 원사는 도열한 대원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그러나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 종류의 군인은 쓰러진 국민을 보고 규정과 절차를 따졌다. 자신의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귀찮은 민원이라 여겼다. 추위에 떠는 노인을 보면서도 자신의 안위와 편의만을 생각했다. 장관의 시선은 정확히 차은우 대위를 향했다. 차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주변에 있던 동료 장교들의 시선이 그에게 경멸과 의심을 담아 꽂히기 시작했다. 또 다른 종류의 군인은 상관의 무시와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휴가를 포기했다. 이번엔 공지철 원사 차례였다. 공 원사의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수십 년간 쌓아온 원사로서의 자부심과 명예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군인이 있었다. 장관은 마침내 하설린 중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꿀맛 같은 휴가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진 국민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전투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군인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고 사비를 털어 음식을 먹이고 잠자리를 구했다. 장관의 목소리에 짙은 감정이 실렸다. 경찰은 절차상 보호소로 인계하라 했지만 그녀는 그 노인이 겪을 충격을 염려해 자신의 휴가 이틀을 꼬박 바쳐 가족을 찾아주려 애썼다. 용산까지 그 노인을 모시고 왔다가 다시 이천으로 돌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 그녀는 군인이기 이전에 따뜻한 심장을 가진 한 명의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여러분의 전우 하설린 중사다. 장관은 장동건 보좌관에게서 붉은 벨벳 상자를 건네받았다. 하설린 중사. 앞으로. 하설린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장관 앞에 섰다. 중사 하설린은 투철한 군인 정신과 희생 정신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드높였기에 이에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타 중사에게 보국 훈장 광복장을 수여한다. 연병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보국 훈장. 그것도 광복장. 간첩을 잡거나 목숨을 건 대테러 작전을 성공시켜야만 받을 수 있는 중사 계급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고 등급의 무공 훈장이었다. 이병헌 장관은 직접 하설린의 가슴에 빛나는 훈장을 달아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녀의 경례를 받았다. 충성. 장관은 하설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맙소 하중사. 당신이 내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자칫 차가운 규정 속에 갇힐 뻔했던 우리 군의 명예를 지켜낸 영웅이요. 그 순간 연병장의 모든 대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하설린 중사를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쏟아냈다.
그것은 명령에 의한 박수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의 표현이었다. 그 뜨거운 박수 소리 속에서 차은우 대위와 공지철 원사는 자신들의 존재가 한없이 투명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명예는 하설린의 훈장이 빛날수록 더욱 짙은 어둠 속으로 빛발해 가고 있었다. 수여식이 끝나고 장관은 김남길 준장에게 짧게 명령했다. 단장실로. 그리고 그는 하설린 중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하 중사도 함께 가야겠소. 그 경위서의 진실을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야 하니. 그것은 차은우와 공지철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제707 특수임 무단장의 집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단장인 김남길 준장조차 상석에 앉지 못하고 국방부 장관 이병헌의 곁에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차은우 대위와 공지철 원사가, 그리고 그들 맞은편에는 하설린 중사가 서 있었다. 이병헌 장관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자, 그럼. 장관이 입을 열었다. 내가 들은 경위서에 대해 공지철 원사가 직접 설명해보지. 공지철 원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감히 입을 떼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왜 대답이 없나, 공 원사. 하설린 중사에게는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았나. 휴가 중에 싸질러 놓은 일에 대해 보고하라고. 공 원사의 무릎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장관님. 그것은 오해가. 오해? 장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하 중사가 복귀하자마자 연병장 20바퀴를 돌리려 했던 것도 오해인가? 퍼진 정신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한 것도 오해인가? 공지철 원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관은 그가 모를 것이라 생각했던 복도에서 하설린에게 했던 모든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장관의 시선이 차은우 대위에게로 향했다. 차은우 대위. 자네는 위병소 당직 사관이었지. 쓰러진 민간인을 발견하고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무엇이었나? 규정대로 구급대와 경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차 대위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랬군. 규정대로. 그럼 하설린 중사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려 할 때 민간인에게 함부로 손대면 문제된다며 막아선 것도 규정인가? 그것은 자네가 말한 문제라는 것이 혹시 자네의 근무 평점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것이었나? 아니면 그저 귀찮은 일이 생기는 것이 싫었던 건가?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두 사람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두 사람 다 대한민국 최정예라는 707 특임단의 간부다. 특수부대원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당신들은 눈앞에서 얼어 죽어가는 국민을 보고도 규정 뒤에 숨고 귀찮음을 선택했다. 그는 공지철 원사를 바라보았다. 공 원사. 자네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한 베테랑이다. 그 긴 세월 동안 자네가 배운 것이 부하의 선행을 싸질러 놓은 일로 치부하고 징벌하려는 것뿐이었나? 그게 자네가 말하는 군기인가? 그는 다시 차은우 대위를 바라보았다. 차 대위. 자네는 장교다. 지휘관이다. 자네가 지켜야 할 것은 규정집의 글자가 아니라 하 중사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국민을 지키려는 그 군인 정신이다. 그런데 자네는 그 정신을 앞장서서 꺾으려 했어. 이병헌 장관은 단장인 김남길 준장을 돌아보았다. 단장. 나는 이 두 사람을 더 이상 707의 명예로운 검은 베레모를 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김남길 준장은 즉각 허리를 숙였다. 장관님.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공지철 원사 차은우 대위는 금일부로 707 특임단에서 보직 해임한다. 두 사람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707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들의 군 생활이 사실상 끝났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정을 따를 기회를 주지. 장관은 차갑게 웃었다. 두 사람 모두 강원도 최전방 민간인 통제선 북쪽의 GOP 부대로 전출시킨다. 그곳에서 보급관과 소대장으로 복무하며 혹한 속에서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시했던 국민의 생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뼈저리게 다시 배우도록. 그것은 사형 선고보다 더 무서운 징벌이었다. 가장 명예로운 부대에서 가장 험난하고 명예와는 거리가 먼 곳으로의 추락이었다. 아, 그리고 공원사. 장관은 방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자네가 요구했던 경위서. 하설린 중사가 아니라 자네가 쓰도록. 본인이 국방부 장관의 모친을 혹한에 방치하고 이를 구조한 부하 군인을 핍박하려 한 행위에 대한 반성문이라는 제목으로. 내일 아침까지 내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공지철 원사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장관은 하설린 중사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렸다. 하중사, 자네에게는 내가 빚을 졌소. 혹시 원하는 보직이나 부서가 있소? 장교가 될 생각은 없나? 내가 자네를 국방부로 데려갈 수도 혹은 육군본부로 보내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해줄 수도 있어. 그것은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인생을 바꿀 제안이었다. 하지만 하설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장관을 향해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다. 장관님, 그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저의 자리가 좋습니다. 저는 707특임단의 군인입니다. 제 전우들과 함께 이곳에서 제가 배운 대로 묵묵히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본분입니다. 그녀는 훈장이나 포상을 위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군인이었을 뿐이었다. 이병헌 장관은 하설린의 대답을 듣고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깊은 감동과 존경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그렇군. 하중사, 자네는 진정한 군인이다. 내가 자네에게 한 수 배웠소. 장관과 그의 어머니가 헬기를 타고 떠난 뒤 707 부대에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듯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부대원들이 하설린을 바라보는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에이스가 아니라 자신들이 따라야 할 진정한 영웅을 목격했다. 차은우 대위와 공지철 원사는 그날 오후 모든 짐을 싸서 초라하게 부대를 떠났다. 그 누구도 그들을 배웅하지 않았다. 하설린 중사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훈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가벼운 금속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지켜낸 한 생명의 무게이자 자신이 짊어져야 할 군인의 명예 그 자체였다. 그녀의 진짜 군 생활은 어쩌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이병헌 국방부 장관의 지휘 헬기가 707특임단 연병장의 흙먼지를 뒤로하고 떠난 날 부대는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고요함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적인 태풍이 아니었다. 부대의 가장 깊은 곳에 고여있던 낡고 부패한 것들을 뿌리 뽑아 날려버린 정화의 바람이었다. 공지철 원사와 차은우 대위. 한때 707특임단의 군기와 규정을 상징했던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부대원들의 싸늘한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짐을 꾸렸다. 그들이 평생의 자부심으로 여겼던 검은 베레모는 이제 그들의 머리 위에 없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강원도 최전방 GOP, 혹한의 땅으로 가는 편도 전출 명령서뿐이었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새로운 공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하설린 중사가 가슴에 단 보국 훈장 광복장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707특임단, 나아가 대한민국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나침반이 되었다.
몇 주가 흘렀다. 하설린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가장 먼저 연병장에 나와 구보를 시작했고 가장 치열하게 대테러 훈련장에서 땀을 흘렸으면 가장 늦게까지 남아 총기를 손질했다. 그녀를 영웅으로 떠받들거나 특별하게 대하려는 동료들에게 그녀는 그저 묵묵한 훈련 성과로 대답했다. 그녀의 겸손함은 그녀의 훈장을 더욱 빛나게 했다. 변화는 부대의 상층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단장 김남길 준장은 장관이 방문했던 그날의 치욕과 경이로움을 잊지 않았다. 그는 부대 전체의 정신교육 지침을 전면 수정했다. 백호부대 장병 여러분. 전 부대원이 도열한 연병장에서 김남길 준장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우리는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다. 그러나 최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적을 제압하는 무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최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무력을 가졌으되 그 무력을 약자를 엠보하는 데 쓸 줄 아는 군인. 하설린 중사가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증명했다. 그의 지시로 참군인 보호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부대원들이 근무 외 시간에 국민을 돕다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 부대가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해당 군인을 보호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하설린이 차은우 대위에게 겪었던 절차상의 문제를 단장 직권으로 원천 봉쇄한 것이다. 위병소의 풍경도 달라졌다. 그날의 목격자였던 박보검 상병은 이제 위병소에 접근하는 모든 민간인을 잠재적인 도움이 필요한 국민으로 대했다. 노인이 지나가면 먼저 다가가 불편한 곳은 없는지 물었고 길을 묻는 이에게는 자신의 지도 앱을 켜가며 친절을 베풀었다. 하설린의 선행은 그렇게 바이러스처럼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다. 한편 하설린이 쏘아 올린 공은 국방부에도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병헌 장관은 그날의 일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았다. 그는 즉각 군인 선행 보호 및 포상에 관한 특별 지시를 전군에 하달했다. 하설린의 사례가 모범이 되어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군인은 선의의 행동이 불필요한 경위서나 징계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차가운 규정보다 뜨거운 심장이 우선한다는 원칙이 비로소 군법에 새겨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해 겨울 유난히 혹독한 추위가 한반도를 덮쳤다. 강원도 철원 민간인 통제선 북쪽의 한 지오필 반전초. 사방이 눈으로 뒤덮인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절의 고도였다. 시발. 또 발목까지 쌓였네. 새벽 순찰을 위해 방한모를 눌러쓴 차은우 대위. 아니, 이제는 차중이가 된 그가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장관 모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불명예스러운 견책 징계와 함께 강등 처리는 면했으나 사실상 진급이 막힌 채 이곳으로 좌천되었다. 707에서 쓰던 최신형 방한 장비는 없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낡고 무거운 손바지뿐이었다. 그가 순찰을 위해 막사를 나설 때 저편에서 제설 작업을 하던 한 병사가 그를 보고도 경례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어이, 차 소대장. 제설 똑바로 안 시키나. 그에게 소리친 것은 다름 아닌 공지철 원사였다. 그는 이곳에서 707에서의 위험 따위는 온데간데 없는 그저 늙고 고집 센 보급 담당 부사관일 뿐이었다. 원사님이나 잘하시죠. 어제 보급받은 난방유 수량 또 안 맞는다던데. 뭐야. 이 자식이. 두 사람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한때 이천에서 가장 서슬퍼런 권력이었던 그들은 지금 이호칸의 철책선 앞에서 서로의 초라함만을 확인하며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참교육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의 남은 군 생활 내내 계속될 지독한 현재 진행형이었다. 그들 위로 맑고 차가운 철원의 하늘이 무심하게 펼쳐져 있었다. 같은 시각 2707 특임단의 실내 근접전투 훈련장. 적 확인. 3초 내 진입.
둘, 하나, 지금. 탕, 탕, 탕. 하설린 중사의 서늘한 명령과 함께 검은 전투복을 입은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목표 지점을 장악했다. 모의 훈련이었지만 실전을 방불케 하는 살기가 훈련장을 가득 메웠다. 훈련이 끝나고 땀으로 흠뻑 젖은 하설린에게 단장 김남길 준장이 직접 찾아왔다. 하중사 수고했어. 잠시 내 방으로. 단장실에 들어선 하설린에게 김 준장은 의외의 물건을 내밀었다. 그것은 군사 우편이 아닌 고급스러운 푸른색 봉투에 담긴 편지였다. 국방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비서실 봉투였다. 장관님께서 자네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일세. 하설린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이병헌 장관의 힘있는 필체로 쓰인 편지와 작은 벨벳 주머니가 들어있었다. 하설린 중사에게 벌써 겨울이 깊었소. 그곳 이천의 날씨는 어떻소? 하 중사가 지키고 있으니 그곳은 늘 든든하리라 믿소. 내 어머니 최옥순 여사께서는 하 중사 덕분에 아주 건강히 지내고 있소. 물론 치매 증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하 중사와 함께했던 그 이천에서의 이틀을 아주 행복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소. 요즘은 당신을 우리 예쁜 군인 딸이라고 부른다오. 하 중사가 군에 일으킨 변화는 실로 거대하오. 하설린 중사법이라 불리는 새 지침 덕분에 이번 폭설 때 대민 지원을 나갔다가 절차를 어기고 사비를 써서 노인분께 방한용품을 사들인 한 병장이 있었소. 예전 같으면 경위서를 썼겠지만 그는 사단장 표창을 받았소. 모두 하중사가 뿌린 씨앗이요. 하중사는 내게 자리를 원치 않는다고 했소. 그 뜻을 존중하오. 하지만 한 명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국방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내 생명의 은인에게 작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소. 부디 받아주시오. 이것은 장관의 명령이 아닌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선물임을 알아주시오. 하설린이 떨리는 손으로 벨벳 주머니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화려한 보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용 인식표일명 계목걸이와 똑같은 모양으로 특수 제작된 백금으로 만들어진 작은 펜던트였다. 한쪽 면에는 그녀의 이름 하설린과 군번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면에는 장관이 직접 고른 듯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가장 강한 자는 가장 따뜻한 자이다. 하설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조용히 펜던트를 자신의 목에 걸었다.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뜨거운 체온과 만나 금세 따뜻해졌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하설린 중사는 그녀의 팀을 이끌고 헬기 레펠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훈장 수여와 장관의 총애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결과 그녀는 마침내 707 특임단의 핵심인 대테러 팀의 정식 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녀의 능력과 인품을 모두가 인정한 결과였다. 팀장님, 장비 점검 완료. 좋아. 전원 탑승. 헬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했다. 상공에서 내려다본 이천의 풍경은 평화로웠다. 하설린은 굳게 닫힌 헬기 문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전투복 안쪽 심장이 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장관이 선물한 펜던트가 묵직하게 존재감을 드러냈다. 가장 강한 자는 가장 따뜻한 자이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예리했지만 그 가장 깊은 곳에는 혹한 속의 노파를 외면하지 못했던 그날의 따뜻한 온기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목표 지점 1분 전. 전원 임무 숙지. 그녀는 자신의 부하들을 돌아보았다. 그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젊은 맹수들. 하설린은 헬기 문을 열어젖혔다. 강렬한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평화로운 지상을 향해 첫 번째로 뛰어내렸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하고 가장 따뜻한 백호가 되어
그녀의 전설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